네, 안녕하세요. 하프 모의고사 7회차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문제가 아주 어렵진 않았던 것 같고, 다만 여러분들이 생소한 판례가 좀 보이긴 했네요. 문제 6번 같은 경우, 문제 7번 같은 경우 좀 생소한 판례가 보였던 것 같고, 이 생소한 판례라는 게 꼭 최신 판례라서 생소한 게 아니라 그동안 출제가 잘 안 됐던 판례가 출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6번 문제랑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소방관부 시험 문제거든요. 최근에 특수직렬, 소방직이나 군무원, 소방관부 등의 직렬에서 문제가 주업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문제는 다 다루어 드릴 거고요. 한편 여러분들이 소방직 공부하시는 분들 있잖아. 제가 전에 그 2회차 강의 때인가 그때 군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제가 군무원 시험 기출문제집 출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소방직 그 기출문제집도 출간을 했거든요. 소방직 같은 경우는 소방직 시험이 소방간부 시험과 소방직 시험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둘 다 문제가 그 공개가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공개된 뒤에 문제는 모두 반영을 해서 기출문제집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네, 소방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풀어보도록 하세요. 일단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동그라미 1번. 행정청이 폐기물 처리업 사업 계획에 대해서 적정 통보를 했다. 이건 폐기물 처리업법의 근거를 두고 한 것이거든요. 그 사업 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 승인.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 승인 여부는요, 국토계획법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서로 근거 법률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업법에 따른 적정 통보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신청 승인으로에 대한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은요, 뭐 형법 제 몇 조 몇 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의 효력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 대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사표시지, 개개인에 대해서 야 네가 하려는 행동 그거 해도 돼 안 돼, 이런 개개인에 대한 특정 상황에 대한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정청이 개인에 대해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하려면요, 해당 상대방에 대한 특정 상황,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성격이 인정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위헌 결정은 법률 자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 보호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동그라미 3번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 계획 승인을 하면서, 그리고 주택사업 계획 승인은 강학상 특허예요. 주택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 체납하도록 부관을 붙였다. 실질적 관련성 없는 부관이라면 부당 결부금지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위법하죠. 맞는 말. 동그라미 4번은요. 법령 개표에 있어서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행정청이 상대방인 사인의 신뢰를 보호했는지 여부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신뢰이익의 보호 가치, 침해 중한 정도, 신뢰 침해의 방법 등, 그러니까 한편 여기 어디에 대한 설명이에요? 사익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침해받은 신뢰이익, 사익과 관련된 점을 고려해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 이 다음은 뭡니까? 공익에 대한 거죠. 새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 형량해서, 이거 뭐 하란 얘기입니까? 이익 형량 해보란 얘기지. 그래서 이익 형량 해본 결과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 그러면 신뢰 보호 원칙이 적용될 수가 없어요. 2번 보겠습니다. 사인의 공법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동그라미 1번. 국민이 어떤 신청을 했대요. 그 신청의 근거가 된 조항을 해석해 보니까 행정 발동에 대해서 개인의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여진대요. 그럼 상대방한테 신청권이 있는 거죠? 그럼 신청권이 있는 자에 대한 거부는 거부 처분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신청이 인용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은 본안 판단 사항이죠. 2번에 동그라미 1번 두 번째로 개인의 신청권은요, 이거 뭡니까? 이거 소송 요건과 관련된 거죠. 거부 처분의 대상적격. 그다음 원고적격은 뭡니까? 법률상 이익이죠. 신청권 언더렌치고요. 처분성, 그리고 법률상 이익과 관련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 요건에 대한 것이고, 나중에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인지 여부는 본안 판단 사항입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민원 사항의 신청 서류에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이 있대요. 그런데 그게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에 근거했다. 여러분,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언더런 쳐볼까요? 이건 보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보완이 가능하면은 반려할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보완을 요구해야 되는 거죠. 형식적인 요건이건 실질적인 요건이건 간에 이게 보완이 가능하다? 그러면 보완을 요구하란 얘기입니다. 곧바로 반려할 게 아니라. 3번 보겠습니다. 건축주 등은 건축신고가 반려될 경우, 통상의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죠.
그런데 수리를 요하지 않은 신고의 경우에 반려되었다고 할지라도 건물 건축하는 데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건축물의 건축을 개시하면 행정청이 괴롭히겠죠.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나중에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행위의 허가, 예컨대 영업허가가 거부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죠. 그래서 분쟁의 조기적인 해결을 위해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에도 거부의 처분성 인정하는 거죠. 항고소송의 대상성 인정된다 뭐예요? 거부의 처분성 인정하겠다는 얘기죠. 동그라미 4번이요. 건축법상의 건축 신고가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인가 허가 등의 의제 효과를 수반한다. 이거는 인허가가 의제가 되는 건축 신고죠? 이거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행정법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조례와 규칙은 그 다음에 언더라인 쳐볼까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 언더라인 치면 이거 법령에 대한 거죠. 법률 및 법규 명령의 경우에는요, 공포가 필요합니다. 조례가 법규 명령이라는 건 명확하고, 이 규칙의 경우 약간 논란이 있거든요. 규칙은 지자체, 단체장이 만드는 건데, 행정기본법을 제정하면서요, 이 규칙에 대해서도 단순한 사무처리 그 기준이 아니라 단체장이 만드는 법규 명령에 해당한다. 그걸 전제로 법을 제정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법의 내용을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와 규칙은 뭐다? 법규성이 인정된다. 법규성이 인정되니까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맞는 말이고요. 동그라미 2번. 행정법령, 법령이 만들어졌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시행일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이건 뭡니까? 소급입법이 금지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다만 동그라미 3번. 법령을 소급 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그럼 국민이 피해를 볼 일이 없죠? 그러면 소급입법도 허용된다는 얘기. 원래 소급입법이 금지가 되는 거는 국민들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거거든요. 국민들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건데 국민들의 이해관계에 직접 관계가 없다? 그럼 소급입법을 문제 삼을 이유가 없죠. 동그라미 4번이요. 키워드가 두 개요. 첫 번째 줄에 완성이고 두 번째 줄에 계속입니다. 법률 불소급의 원칙. 소급입법 금지는 그 법률이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된 요건 사실. 이미 다 끝나는데 개정된 법을 적용하면 그때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계속 중인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요건 사실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가능하죠. 계속 중인 사실이나 법률 관계에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부진정 소급표라고 부르잖아요. 완성된 요건 사실에 적용하면 진정 소급표라고 부르는 거고. 4번 보겠습니다.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여러분 행정지도는 처분성이 없어요. 법적 구속력이 없으니까. 동그라미 1번이요. 세무당국이 주류 거래를 일정 기간 중지해 줄 것을 요청 언더라인.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월한 공권력 행사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요. 항고소송의 대상은 처분이잖아요. 처분은 우월한 공권력 행사를 해야 돼요. 요청한 거는 구속력이 없으니까 우월한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없죠. 동그라미 2번이요. 행정 지도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되었다. 행정기관은 항상 반드시 그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행정 지도가 사실상 강제력을 가지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안 따를 수가 없었죠. 이런 경우에 상대방한테 선택권이 없었다니까? 그때는 손해배상 책임, 국가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겁니다. 만약에 행정 지도가 강제력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지만 4번의 동그라미 2번은 여러분 해설 코멘트한 거 보세요. 이게 사실상 강제력을 가지는 경우 생각해 보니까 행정청이 상대방한테 행정 지도를 하면서요. 목에다 칼을 들이대고 있어. 이거 하라고 어드바이스를 줬어요. 그럼 안 따를 수가 없죠. 그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따라서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행정청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행정관청이 건축 허가 시에 도로의 폭에 대한 행정지도 무슨 뜻이요? 도로의 폭은 이 정도였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것만으로는 도로 지정으로 볼 수 없다고. 도로 지정은 여러분 공용 지정이거든요. 근데 공용 지정이 뭡니까? 행정재산을 만드는 걸 공용 지정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도로 지정은 처분이에요. 행정지도는 뭐다? 처분이 아니다. 동그라미 3번 두 번째 줄에 도로 지정은 언더라인 치고 처분이라고 쓴 다음에 첫 번째 줄에 행정지도는 언더라인 치고 처분이 아니라고 쓰시면 돼요. 동그라미 4번이요. 행정지도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따르며 과잉금지의 원칙은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비례 원칙이라고 부르는 거죠? 맞는 말이죠. 과잉금지 원칙을 따르면 슬래시하신 맞아요. 여러분 비례 원칙은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기 때문에 모든 행정작용에 다 적용되는 겁니다. 그 뒷부분 비강제적인 행위나 여기까지도 맞죠. 그러니까 과잉금지 원칙을 따르면 맞고 비강제적인 행위나 맞아요.
근데 그 뒷부분 틀렸죠. 행정기관이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가한다. 그럼 이건 지도가 아닌 것이죠. 구속력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뒷부분 틀렸습니다. 이거 뭐라 불러?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혹은 사후적 임의성 이렇게 부르는 거죠. 사후적 임의성의 원칙 혹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반합니다. 불이익 조치를 취하면 안 돼요. 5번 보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 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동그라미 1번 계명대학교 사건이죠.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보 공개의 목적, 교육의 공공성, 공사립학교의 동질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정보 공개 의무가 있죠. 그리고 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사립대학교에 대해서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한단 말이죠. 그럼 국가 돈을 받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공공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얘기죠. 이런 여러 사정과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비 지원이 한정적, 일시적, 국부적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사립대학교가 사립대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돈을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럼 공립학교겠지. 그렇다고 할지라도 같은 법 시행령은 정보 공개 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죠. 이거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사립대학교도 정보 공개와 관련돼서는 공공기관이라는 얘기예요. 뒷부분 틀렸죠? 없지만 슬래시 하시면 앞단은 맞아. 뒷부분 틀렸죠? 사립대학교는 국비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돼서는 전면적으로 공공기관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 보게 되면요. 예를 들면 총장 판공비 생각해 보세요. 국고 지원받아가지고 총장 판공비를 쓰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냐면요. 사립대학교에서 건물이 낡았어. 그럼 노후화된 건물을 수리하기 위해서 돈을 킵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체적으로 재단에서 조성한 자금으로. 그걸 갖고 있었는데 정부에서 해당 건물 노후화된 거 수리하라고 돈 줬어. 그러면 받은 돈을 가지고 노후화된 건물을 수리하고 원래 건물 수리비로 책정했던 돈을 가지고는 뭐 쓸 수 있어요? 총장 판공비를 쓸 수 있겠죠. 이거는 결과적으로 뭐나 마찬가지예요. 국고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총장 판공비를 쓸 수 있는 거니까 국고 보조금이 총장 판공비에 쓰인 것과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총장 판공비에 대해서도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2번 보겠습니다.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공개는 하되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 방법이 뭐였냐면요. 복사였어. 복사.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 방법 언더라인 치고 복사라고 쓰신다며 이외의 방법은 열람만 가능. 그러니까 내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 예컨대 1000페이지짜리 서류야.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니 복사는 안 된대. 가서 열람만 가능하죠. 그럼 여러분 1000페이지짜리를 그냥 읽으란 얘기죠.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1000페이지짜리 읽은 다음에 내용 다 기억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렇기 때문에 열람만 가능하고 복사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상대방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공개 방법에 관한 일부 거부 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은 그에 대해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그 일부 취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부 거부 처분이니까 소송을 제기해서 일부 취소 판결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요? 열람만이 아니라 모두 가능하다, 복사도 가능하다. 동그라미 3번이요. 법원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했대요.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합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공개가 가능한 부분과 공개가 안 되는 부분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국한하여 일부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예컨대 성범죄 수사 기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성범죄 수사 기록에 대해서 열람 등사를 청구했는데 이게 피해자의 사진이 있어. 피해자가 성적인 피해를 당한 사진이 있다. 이건 공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하지만 그 내용, 그 서류 안에 들어있는 진술 부분, 이거는 공개를 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요? 일부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과 3번 묶어놓으세요. 둘 다 일부 취소가 가능한 겁니다. 동그라미 4번이요. 공개 청구자가 특정한 바와 같이 정보를 공공기관이 관리 보유하고 있지 않대요. 이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정확히 얘기하면 협의의 소이익이겠죠. 어떤 거냐면요. 제가 6회차 강의에서 얘기했는데 고려대학교에 대해서 입학 지원자 누군가에 대한 입학 관련 입학 지원 서류에 대한 공개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고려대학교가요. 입학 관련자의 지원 서류가 보존 기간이 5년이거든요. 근데 5년 지나면 폐기했어.
더 이상 안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죠. 그러면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구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 그럼 협의의 소이익이 없기 때문에 법원은 각하 판결을 하겠죠. 하지만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 관리했는데 나중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들이 폐기되어서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다. 5년의 보존 기간을 도고 했단 말이죠. 그런 사실은 누가 입증해야 돼요? 해당 공공기관 고려대학교가 입증해야 되겠죠. 동그라미 4번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조민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고려대학교 생명공학부 입학을 했어요. 여기 대해서 어떤 사람들 시민단체는요. 고려대학교 생명공학부에 조민이 입학할 당시에 무언가 부정이 게재가 되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부정 입학일 수 있다 그러면서 입학 지원 서류에 대해서 공개를 청구했거든요. 그런데 고려대학교 입장에서는 5년 지났기 때문에 폐기했어. 더 이상 안 갖고 있단 말이죠. 거부했거든요. 그랬더니 거부처분 취소송 제기했어. 결론은 뭐겠습니까? 각하죠. 해당 정보가 폐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는 얘기예요. 6번 보겠습니다. 소방간부 시험 문제였고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이요.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 철거 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 건물 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 언더런치고요. 끄는 다음에 언더런치 볼게요.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 그럼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는요 원칙적으로 직접 강제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건물 철거하는 과정에서 점유자들이 안 나가고 버티고 있으면 철거가 잘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퇴거 조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별도로 직접 강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대집행 영장만 있으면 되고요. 직접 강제에 대한 영장은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집행에 수반하여 퇴거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점유자들이 적법한 행정 대집행에 대해서 위력, 힘을 행사해서 방해하고 있다. 그럼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겠죠? 그러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해서 위험 발생 방지 조치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이를테면 여러분 노량진에 옛날에 그 도로를 불법 점유한 컵밥집 많았었거든요. 그럼 동작구청에서 철거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불법 컵밥집 주인들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가고 버티죠. 그럼 끌어낼 수 있다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동작경찰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동그라미 2번이요. 행정대집행법 제2조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를 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법규명령이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이것도 법규명령이죠. 여기에 의해서 직접 명령되었거나 직접 명령되었으면 법규 하명이라고 부르는 거죠.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 하명이죠. 하명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 대신하여 언더런처 되겠죠. 대집행의 대자가 무슨 대자요? 이 큰 대자가 아니에요. 큰 대자가 아니라 대신할 대자예요. 예, 남이 대신해야 할 수 있는 행위. 그러니까 뭡니까? 대체적인 자기 의무 위반이라고요. 대집행 계고 처분을 하려면 법령에 의해서 직접 명령되거나 법령에 근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근거한 의무죄. 그 다음에 언더레치면 되겠죠? 대체적인 자기 의무의 위반이 있어야 돼요. 동그라미 3번이요. 산림을 무단으로 형질 변경한 자가 사망했대요. 산림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자기가 건물 짓겠다고 산을 다 깎아버렸단 말이죠. 네, 그리고 사망했다. 당해 토지의 소유권 누가 상속받습니까? 자식이 상속받는 거죠. 당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승계한 상속인은 복구할 의무가 있는 거죠. 해당 임야를 상속받았으니까. 따라서 관할행정청은 상속인에 대해서 복구 명령, 하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불이행하게 되면요. 강제집행이 가능하겠죠. 4번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에서 복구 안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행정청이 직접 대집행을 한 다음에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그 상속인에 대해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 협의의 소유이익과도 관련돼 있거든요. 공장 등록이 취소가 된 후 그 공장 시설물이 어떠한 경위로든 철거되어서 다시 복구 등을 통해서 공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 공장이 싹 다 철거 집행되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럼 여러분 공장이 철거 집행되고 나면요 철거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할 소유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요 대도시 안의 공장이 수도권 지역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 및 소득세 등의 세금 감면 혜택이 있대요. 공업 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상의 간이한 이전 절차 및 우선 입주 혜택이 있대요. 자, 이거 무슨 뜻이냐면요. 수도권에 있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요. 세제 혜택, 세금 혜택을 많이 받거든요. 관련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데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공장 등록이 취소가 되었어요. 첫 번째 줄에 공장 등록 취소라고 나왔죠. 그럼 수도권 공장주가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지방에다가 공장을 이전한다, 신설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공장 등록의 취소로 수도권 공장주가 아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못 받겠죠. 공장 등록 취소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 승소하게 되면요. 그럼 이 사람은 수도권 공장주였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해당 공장 건물은 철거되었다고 할지라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다고 할 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럼 협의해소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협의해소이익이 있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6번 동그라미 4번 이게 앞으로 자주 나올 판례입니다. 여러분들 주목하시고요. 6번 동그라미 4번 관련돼서 그 제가 해설에다가 코멘트 달아놓은 것도 읽어보세요. 그 다음 7번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6번에 동그라미 4번 같은 경우가 2002년 판례를 해가지고 나온 지 꽤 오래됐는데 그동안 잘 출제가 안 되었던 판례거든요. 앞으로 출제가 잘 될 수 있다고요. 7번이요. 국가배상제도에서의 배상 책임.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에 해당하거나 영주물의 설치 관리상에 하자. 7번의 동그라미 1번은요. 7번의 동그라미 4번과 한번 연결해 보세요. 7번 동그라미 1번 4번 어떤 사건이었냐면요. 군산에 그 군산과 장안 가는 길에 보면 뚝방길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그 성매매 집결지 집창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매매 여성들이요 감금된 상태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었어. 그러면 그 포주들은요 성매매 여성들이 도망갈까봐 걱정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매매 여성들의 숙소에다가요 쇠창살을 쳐놓고 밖에서 문을 잠가 버렸어. 그런데 화재가 발생했네. 화재가 발생해서 성매매 여성들이 빨리 화재 났으니까 대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감금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피 못하고 타 죽었던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이에요. 동그라미 1번. 업주로부터 뇌물수수 행위를 방치한 것은 경찰관. 이게요. 해당 성매매 여성들이 감금된 상태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경찰관들이 뇌물을 수수하고 이 뇌물 수수가 돈으로 받기도 하고요. 직접 성매매를 받기도 했어요. 그런 방법으로 방치하고 눈 감아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감금 상태를 방치한 거죠. 나중에 화재가 나가지고 다 타 죽었다니까. 그럼 그 해당 죽은 성매매 여성들의 가족들은 가슴이 찢어질 거란 말이죠. 그럼 국가는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죠. 경찰관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화재 발생으로 인한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동그라미 1번은 경찰관 언더렌치고요. 그리고 인과관계 인정이라고 써주세요. 경찰관이 감금된 거를 눈 감아주지 않았다면 화재 나서 다 사망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동그라미 4번이요. 동그라미 1번과 4번을 비교하는 겁니다. 같은 사건이니까. 유흥주점에 화재가 발생해서 여종업원들이 성매매 여성들이 유독가스에 질식해서 사망했거든요.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이 담당 공무원이 식품위생과 담당 공무원이었거든요. 유흥주점이 처음에 유흥주점으로 술집으로 허가를 받은 다음에 용도를 뭐로 변경했습니까? 성매매 업소로 용도를 변경했단 말이죠. 뭐가 영업? 시설 기준에 위배된 개축 어떻게 했습니까? 성매매를 하려면 침실 같은 게 필요하죠. 침실 같은 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시정명령 등을 안 한 건 맞아. 하지만 이 해당 식품위생과 담당 공무원들이 이 성매매 업소로 바뀌는 거를 알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방치했다는 거랑 화재가 났는데 감금당해서 사망한 거 사이에서는 인과관계는 없습니다. 상당히 인과관계는 부정했습니다. 한편 인과관계 또 인정한 게 뭐가 있었습니까? 소방공무원이죠. 소방공무원들은 여러분 와서 보면 어때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그 확인해야 되겠죠. 근데 보니까 어때요? 외부에서 문을 다 잠가 버렸네. 쇠창살을 쳐 버렸네. 그럼 화재가 나도 대피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사정 알면 어떻게 돼요? 쇠창살 떼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문 잠금 장치 해놓은 거 다 치워야 됩니다. 이렇게 시정명령 해야 되겠지. 그거 안 하는 바람에 감금된 상태에서 질식사했잖아. 이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 가지 사례요. 식품위생과 공무원은 인과관계가 부정됐습니다. 경찰 공무원과 그리고 소방 공무원의 경우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었던 사건이요. 7번 동그라미 2번이요. 경매법원 공무원의 공유자 통지 등에 대한 절차상 과오. 공유자가 뭐냐면 공동소유자죠. 경매 대상 목적물이 있어요. 어떤 뭐 부동산이 있는데 토지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어요. 이게 경매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면요 경매 절차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공동 소유자 모두에게 통지를 해줘야 돼요. 공동 소유자가 5명이면 5명 모두한테 통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경매법원 공무원이요 그중 일부한테는 통지를 안 했어. 그럼 일부한테 통지를 안 하고 경매 절차가 진행되면요 위법한 경매예요.
경매가 취소가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경매 절차에서 돈을 주고 낙찰받은 경락인 이렇게 부르거든요. 소유권을 취득했던 사람이 소유권을 뺏기게 되는 거죠. 내가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받았는데요. 경매가 취소가 됐다니까. 절차상 하자로. 그러면은 누가 잘못한 겁니까? 경매법원 공무원이 통지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경매가 취소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가 있고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이 동그라미 2번 코멘트에 또 있어요. 읽어보세요. 동그라미 3번이 청와대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거든요. 청와대에 침투했던 무장공비들이 도망을 갔어요. 일부는 사살당하고 일부는 도망갔단 말이에요. 도망당한 무장공비가 인근에 있는 민가에 들어갔거든요. 민가에 살고 있던 그 가장 아저씨가 있었단 말이죠. 무장공비랑 격투를 벌였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 다른 가족들은요, 근처에 파출소가 60m인가 있었거든요. 60m. 정말 가깝죠. 파출소에 가가지고 파출소장한테 지금 무장공비가 침투해가지고 우리 아빠가 무장공비랑 싸우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파출소장이 겁먹어가지고요, 겁을 먹어서 해당 신고를 받은 상태에서 출동을 안 했어요. 결국 그 무장공비랑 다투던 그 가장은 살해당했습니다. 이건 부작위, 해당 즉시 출동하지 않은 부작위, 적법한 부작위입니까? 위법한 부작위입니까? 위법한 부작위죠. 그래서 국가배상 책임이 있다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해당 파출소장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나중에 파면당했습니다. 그 다음 8번 넘어갈게요.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려. 동그라미 1번은 8번의 동그라미 1번은 아까 살펴봤던 6번의 동그라미 1번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 철거 의무, 대체적인 자기 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 대집행을 실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 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원래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는 대집행이 아니라 직접 강제거든요. 하지만 부수적으로 이 퇴거 조치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경찰의 도움 받을 수도 있고. 동그라미 2번이요. 대집행 계고를 하려면 대체적인 자기 의무라 해야 되는 거죠. 법령에 의해서 직접 명령되거나 법령에 근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의무자의 그 다음에 언더라인 대체적인 자기 의무 위반 행위가 있어야 된다. 단순한 부작위 의무다. 부작위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자기 의무 위반이 아니니까 대집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부작위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그 위반자에게 위반에 의해 생긴 유형적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행정처분 권한을 인정하는 규정. 여기서 여러분 언더란 쳐보게 되면요. 네 번째 줄부터 위반에 의해 생긴 유형적인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행정처분 권한을 인정하는 규정. 이걸 전환규범이라고 불러요. 부작위 의무를 자기 의무로 전환하는 규범입니다. 이런 규범을 안 두고 있다. 그럼 부작위 의무로부터 그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해서 생긴 결과를 시정하는 자기 의무를 당연히 끌어낼 수 없고, 부작위 의무라니까 자기 의무가 아니라니까 그럼 대집행이 안 되는 거죠. 동그라미 2번은 대집행을 하려면 전환 규범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 그림 그리면서 설명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지금 우리가 지금 음성 강의니까 뭐 지금 이렇게만 설명을 해도 전환 규범의 의미를 잘 이해하신 분들은 문제가 없고, 전환 규범의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신 분들은요, 뭐 기본서를 보거나 해당 강의를 듣거나 그렇게 하세요. 기출일천재 강의를 듣거나. 동그라미 3번 보겠습니다. 사용자가 이행해야 될 행정법상 의무의 내용을 초과하는 것을 불이행 내용으로 한 이행강제금 부과이고,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건축물이 A동, B동, C동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행강제금 부과이고서 뭐 있냐면요, A, B, C동 모두를 철거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불법 건축물은요, A동 하나에 불과해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사용자가 이행해야 될 행정법상 의무 언더란 친다며, 자, 불법 건축물 A에 대한 철거 의무죠. 이걸 초과하는 것을 불이행 내용으로 기재한 이행강제금 부과. 뭡니까? A동, B동, C동 모두에 대한 철거 명령이죠. 철거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대요. 이렇게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한 다음 상대방 입장에서는 A동, B동, C동 다 철거하라 그러니까 황당하겠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적법한 이행강제금입니까? 위법한 이행강제금입니까? 위법한 이행강제금이란 얘기예요. 그 뜻. 동그라미 4번이요. 체납자 등에 대해서 공매 처분을 하면서 체납자 등에게 공매 처분을 하지 않았거나 공매 처분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공매 통지를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하지 않다. 그럼 공매 통지가 적법하지 않으면 공매 처분을 위법하게 만드는 거죠. 절차상 하자죠. 그래서 절차상의 흠이 있기 때문에 그 공매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인 바 슬래시 하시면 앞단 맞죠.
네, 뒷단 틀렸어요. 공매 통지는 상대방인 체납자의 법적 지위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이다. 아닙니다. 공매 통지를 하지 않고 이루어진 공매 처분이 처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요, 공매 통지 취소 소송이 아니라 공매 처분 취소 소송으로 가야 돼. 한편 8번의 동그라미 4번 앞단. 우리가 세 번째 줄에 슬래시 친 부분 앞단이 있죠. 공매 통지를 잘못하면 공매 처분이 위법하다. 이건 문제 7번의 동그라미 2번과도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경매도 마찬가지요. 경매한다는 사실을 공유자한테 모두 통지를 해야 된다고. 통지 안 하면 경매가 위법한 거고. 9번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동그라미 1번. 지적공부소관청의 지목 변경 신청 반려 행위는 예외적으로 공증에 대해서 처분성이 인정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조치는 처분성이 없죠. 여러분 처분이라고 하려면요. 영어 수거로 얘기하면요. from 행정청 to 상대방 이래야 돼요. 행정청이 상대방인 국민한테 직접 해야 된다고. 동그라미 2번.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 조치하는 거는 from 공정거래위원회 to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검찰한테 하는 거죠. 이거 상대방인 국민한테 하는 게 아니라 검찰에 고발을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처분성이 없어요. 동그라미 3번.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 및 시정조치 권고가 있게 되면, 말은 권고라고 썼지만 실제로는 명령이나 마찬가지예요. 성희롱하는 발언을 한 사람은요,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돼요. 해당 소속기관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돼요. 상대방한테 의무를 부과하니까 처분이죠. 동그라미 3번, 4번. 개발 부담금 부과는 처분이죠. 근데 그 산정을 위한 개별 공시지가 결정도 처분이에요. 왜? 개별 공시지가 결정은 부담금 및 각종 세금의 산정 기준이 되잖아. 공시지가가 높게 나오면 부담금이나 세금이 높게 나와. 그러니까 공시지가 결정만으로도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요. 10번이요. 판례가 당사자 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본 사안이 아닌 것은. 동그라미 1번. 공무원이나 국공립학교 학생이래요. 그럼 공법상 신분이죠. 그러니까 당사자 소송이죠. 신분 확인이란 말에 처분이라는 내용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처분이 아닌 공법상의 법률 관계니까 당사자 소송. 10번 동그라미 2번은 여러분 그냥 민주화운동과 광주 민주화운동 구별하라 그랬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들만으로는 법상의 보상금 등의 지급 대상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가 없어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은 처분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보상금 등의 지급 대상자로 확정될 수 있는 경우, 이때 보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뭐겠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거부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란 얘기예요. 광주 민주화운동의 경우에는 당사자 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손실보상 청구권이 공법상 권리래요. 그러면 두 번째 줄 나와 있는 손실보상 관계 소송도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겠죠. 만약 손실보상 청구권이 사법상 권리이면요. 그럼 민사소송이겠죠. 손실보상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사건이에요, 공권이에요? 원칙적으로 사건이에요. 손실보상 청구권이 예외적으로 공권에 해당하는 경우 여러분도 외우고 있습니까? 하천법상 손실보상 청구권. 그 다음에 공익사업보상법이라고도 부르고 토지보상법이라고도 부르고, 토지보상법상 농업손실보상 청구, 그 다음에 사업폐지 손실보상 청구, 주거이전비 보상 청구. 요 네 가지죠. 모두 네 가지의 경우에는 공권이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으로 간다. 동그라미 4번이요. 여러분 조세 과오납 반환 청구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가죠. 그런데 세금 중에서 어떤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의 경우에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간다. 동그라미 4번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10번까지 풀어봤고요. 제가 어렵다고 얘기한 문제, 그리고 생소했던 판례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